네, 호시 책방입니다.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힘들게 구한 우리는 신이다. 이 책을 가지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지은이는 페테르 에르베고요. 옮긴이는 조경숙입니다. 오늘은 저자 소개와 그리고 저자가 진리를 찾을 때까지의 그 과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이다. 비극에서 마법으로. 우리 태양계는 2만 5천 년을 주기로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중심 태양이자 우리 태양에서 대략 400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알키온의 둘레를 돈다. 1961년에 과학자들은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궤도와 직각을 이루면서 이 성단을 도는 광자띠를 발견했다. 우리 태양과 지구는 지금부터 2011년까지에 걸쳐 이 광자띠 속으로 들어가는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이 광자띠는 인류를 3차원에서 4차원의 밀도로 전환시켜주고 분리해서 하나 상태로 바꿔줄 발사력이다. 지구가 준비해가고 있는 이 사건의 규모와 아름다움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 지구와 인류는 그리스도 의식으로의 탄생, 별빛과 물질의 합일, 그리고 영성과 분리된 자아의 혼인에 자신들을 맞춰가고 있다. 그때가 되면 시간 자체가 있지 않을 것이기에 이것은 모든 예언의 종말을 뜻할 것이고 늙음과 병과 슬픔 또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이 웅장한 사건에 참여하려면 그것의 에너지에 자신을 맞추어야 한다. 지금 인류 자체는 그릇된 인식, 글자 그대로 삶에 대한 뒤집힌 인식에서 나온 두려움의 진동에 지배되고 있다. 빛에 자신을 맞추는 사람들만이 빛에 참여할 수 있기에 이 우주적 에너지 흐름, 신성한 의도에 자신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은 긴 잠을 자게 될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참된 인식이라는 장대한 도구, 사랑의 시대라는 창조의 새날 새벽으로서의 탄생에 우리를 정돈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를 발달시키는 데 있다. 번데기가 애벌레와 나비를 잇는 다리이듯 참된 인식은 3차원과 4차원, 분리와 하나 상태를 잇는 다리다. 지구와 지구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침내 영혼의 태고적 절규를 이뤄내게 되었으니 보이는 차원과 보이지 않는 차원의 그 모든 존재들을 가진 우주 전체가 이 굉장한 축하잔치, 빛으로의 재탄생이라는 신의 춤에서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우리는 집으로 가고 있다. 1938년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난 저자 페테르 에르베의 어린 시절은 유럽의 풍부한 문화적 전통만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의 혼란과 전후 독일 상황에 큰 영향을 받아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인간의 가치를 의문시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 그는 독일 남부의 자연 속에 파묻혀 지낼 수 있었던 축복받은 아동기 생활의 단순성과 청소년기 뒤틀린 교육의 복잡성 간의 대비를 통해 사회의 가치들의 한계성을 날카롭게 의식하게 되었고 이를 불신했다. 그가 20살에서 36살까지 무려 33개 국가에 달하는 나라를 여행하고 그 나라에 거주하면서 또 60여 개에 달하는 직업을 갖고 수개의 사업체를 운영해 오면서 사회가 제공한 그 모든 고속도로와 우회로를 뒤졌던 것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36살에 그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적도 북쪽에 정착하기로 결심했다. 이곳에서 세계의 성공적인 사업체를 세우는 동안 그의 영적 추구는 엄청나게 강화되었다. 그러나 6년간의 각고의 노력을 쏟았지만 자신이 추구하던 바를 얻지 못했다고 여긴 그는 자신의 추구를 포기하고 말았다. 그런데 그가 모든 인류의 유산이라고 부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 그 위대한 포상을 받은 것은 바로 이때, 즉 의도적인 노력을
포기했을 때였다. 10년 후 그는 영적으로 펼쳐져가는 인류를 돕고 고무하기 위해 트라이어드 출판사를 세웠다. 내가 진리를 찾을 때까지.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2, 3개월 전에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난 나에게는 인간 세상의 실제성을 의심할 많은 기회가 주어졌다. 어린 애들이란 원래 예리한 관찰자인데다가 전쟁이라는 혼란과 재난 상황 속에서 나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인간 행동의 불안정과 공허함을 느껴야 했다. 당시 4살이던 내게 처음에는 밤마다 자다 일어나 어머니와 함께 우리 집 밑에 방공호로 달려가는 일이 흥미진진하게 여겨졌다. 공습은 밤에만 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어머니와 나는 안전하겠다 싶으면 낮에는 바깥에 나가 돌아다녔다. 하루는 어저께까지만 해도 큼지막한 건물이 서 있던 자리가 돌더미로 변한 것을 보았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무너뜨릴 건물을 일단 세우는 이유가 뭐냐고 어머니에게 묻자 어머니는 얘야 이런 게 전쟁이란다 하고 대답하셨다. 나는 지금도 이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때 그 자리에서 나는 이런 관기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미친 게 틀림없다. 그러니 절대 어른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 어린애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초석이라 할 만한 것을 깨닫게 된 중요한 순간이었다. 이런 결심으로 나는 자신의 사고방식에만 의지하고 세상의 가치는 대체로 무시하는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 두어 달 후에 소형 비행기가 우리 집을 덮쳤지만 폭발하지 않았을 때는 수호천사가 인간사에 개입했던 것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 사건은 어린 소년에게서 방공호에 숨는 밤 소동에서 느끼던 흥분을 빼앗아가기에 충분했다. 나는 지금 독자들이 한 사람의 어린 시절 회고에 끌려들어 오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나는 개인적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걸 별로 내키지 않아 한다. 하지만 어린 시절은 영혼의 각성 과정에서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회고를 읽으면서 자신의 삶에서 평행선을 찾아내어 이것들을 자신이 살아온 과정의 이정표로 확인하는 독자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내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한다. 이제부터 무대는 독일 남부로 옮겨진다. 아버지가 어떤 이름 없는 전쟁터에서 그의 러시아 형제들과 싸우는 동안 어머니와 나는 베를린을 떠나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안전을 구해야 했다. 어쨌든 시간은 흘러갔다. 대포 소리와 죽음의 악취는 이렇게 멀리까지는 닿지 않았다. 전쟁이 끝나고 아버지가 돌아오셨다. 이 어린 시절에는 돈이란 게 무용지물이었다. 필요한 건 모두 품을 팔아 구했다. 아버지는 이 면에서 큰 역할을 하셨다. 텃밭을 보살피고 수확하는 농부들을 돕는 게 내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6살부터 14살까지를 소와 돼지, 말과 닭, 그리고 건초 만들기와 힘든 일들에 둘러싸여 보냈다. 하지만 이곳에는 다른 것, 자연이 있었다. 내가 어머니인 자연을 알게 된 곳이 바로 여기에서이다. 숲은 내 거실이었고 다람쥐와 여치는 내 친구였다. 숲 바닥에 떨어져 입을 벌린 너도 밤나무 열매들과 여름날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풍겨오는 들판의 향내는 내게 자연의 언어로, 땅의 언어로 말을 걸어오곤 했으며 가을 저녁에 안개 낀 강과 지금도 여전히 침입자들을 경계하며 서 있는 고성은 내게 옛 이야기를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다. 바람이 윙윙거리는 추운 겨울밤, 따뜻한 난로가로 아이들이 모여들었을 때 할머니, 어머니들이 해주었던 이야기들을, 눈 속을 뛰어다니던 놀이와 두꺼운 얼음을 잘라 만든 구멍에서 잉어를 낚아올리는 스릴,
여름 하늘에 높이 떠서 빙빙 도는 독수리는 내 영혼에게 땅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다. 나는 마을 사람들이 약간 정신이 나갔다고 여겼던 계곡 남쪽의 늙은 꿀벌치기와 더운 여름날 풍겨오던 장미 열매와 토플 냄새, 이런 것들을 이해했다. 오히려 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쪽은 어른들의 말이었다. 나는 해마다 3월 말경이 되면 내가 지닌 유일한 신발을 어느 구석에 처박아 놓고는 늦가을까지 2번 다시 찾지 않았다. 내 발은 어머니인 지구를 느끼고 싶어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이 모든 존재의 풍요로움을 항상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심하게 지나쳐서는 거의 확인하기 힘든 깜빡이는 기억들이 초원과 버팔로, 자작나무, 모닥불 위에서 굽혀지는 큰 사슴과 연어에 대해 말해주었다.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서 평화라는 파이프 담배를 피우면서 용사와 위대한 성령인 마니투 이야기를 하던 노인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졌던 게 이 위대한 성령에 대한 깨달음이었다. 나는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 물고기를 잡는 동안에 느꼈던 강한 인상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내가 12살이던 때였다. 버드나무 막대를 쥔 채 갈대밭 속에서 무릎까지 강물에 담그고 있던 나는 갑자기 자연이 숨을 멈춘 것 같은 고요함을 느꼈다. 머리를 들어 계곡의 봉우리 쪽을 쳐다보았을 때 나는 우리 모두가 신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았다. 그 이해는 나 자신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신, 나라는 식의 이해였다. 그 약속은 일종의 노가듬이었다. 내 영혼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뿌듯함과 만족을 느꼈다. 그러나 학교와 교회는 내게 다르게 말했다. 그들은 우리와 따로 떨어져 외부에 존재하는 사랑의 신과 두려움의 신에 대해 가르쳤다. 그래서 나는 그들 속에서 이질감을 느꼈다. 나는 내가 안다고 여기고 있던 것들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 줄 책들을 찾아 온갖 곳에서 먼지나는 책장들을 뒤지고 다녔다. 어린 시절의 축복은 장난스러운 놀이들과 시냇가에 한가로이 드러누워 도마뱀에게 말을 걸거나 먹잇감을 덮치는 새매들을 바라보면서 보내는 기나긴 인디언 여름날들로 계속되었다. 그러자 천천히 어떤 기억이, 태고의 암, 영혼의 언어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게 돌아왔다. 그러나 전후 독일 상황의 각박함이 가슴에 이 작은 소리를 질식시키고 말았다. 나는 최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선고를 받았고, 그래서 나는 한쪽으로 편향된 세상의 지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렇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했던 건 아니었다. 비록 호모의 서사시를 암송하는 것이 별자리로 발길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교육의 의도는 우리를 삶에 적응시키는 데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학생들을 사회에 적응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 모든 교육이 끝나고 나서도 그들을 삶에 적응시키지는 못했다. 학생들은 비바람결 속에서 비 냄새를 맡고 맨손으로 뱀장어를 잡고 해의 위치로 시간을 알아내는 방법을 몰랐다. 나는 그들이 뭔가를 빼앗기고 있다고 느꼈다. 이들은 상처의 피를 멈추게 하고 고통을 완화시키는 풀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오래전에 지나간 일련의 사건들, 프랑스 혁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고 어떤 헛짚은 고고학자가 어떻게 평생을 들여 이집트인의 뼈를 파내게 되었는지, 비렐름 황제의 코에 이상이 생긴 것이 언제인지 따위에 관한 지식들은 내 가방을 꽉 채우기는 했지만 굶주린 내 영혼의 양식이 되지는 못했다. 나는 교육이라는 직물 전체를 흐르는 일관된 경향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역사에서 한 영혼이 사회를 무시하고
감히 자기 영혼의 힘에 의지하려고 할 때마다 천재적인 사고가 나타났고, 그러면 사회는 굶주린 갈가마귀들처럼 이들을 먹이면서 이 사람들이 한때 소리 높여 말했던 진리 대신 그들 자체를 주춧돌로 삼아 진리로 숭배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따라서 플라톤과 에픽텍트, 플로티누스와 예수가 발견했던 진리에 공감하기 위해 먼저 나는 내 영혼의 뿌리로서 이 진리를 직접 알아내려 했다. 어떤 방향을 취해야 할지 모호하던 그 당시에도 나는 많은 학생들에게 진지한 믿음을 줄 수 있었다. 모두가 위선자는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사회가 설정한 기준들은 마치 유령 같아서 아무도 감히 혼자 힘으로 생각해 보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목자를 찾고 있는 한 무리의 양떼처럼 보였다. 9월 밤의 고요 속에서 나 혼자 강가에 앉아 보낸 1시간, 달빛을 보고 부엉이 울음소리를 듣고 안개 모습을 한 물의 정령들을 쳐다보면서 보낸 1시간이 이 우수한 교육기관에서 보낸 수년의 세월보다 더 내 영혼을 매혹시키고 풍요롭게 해주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구 자신이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속삭여 주었기 때문이다. 약간 혼란스럽고 별다른 감명을 받지 못한 채 내가 교육기관을 떠난 것은 19살 때였다. 이제 나는 신비스러운 존재의 세계를 그림자의 세계로 바꾸었다. 그곳에서는 모든 행위가 갖고 얻었다는 사고방식을 중심으로 도는 것 같았다. 나는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인 생존 규칙에 친숙해질 굉장한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방어와 공격을 배웠다. 사실 나는 꽤 잘 배웠다. 삶의 부드러움과 소중함을 찾는 영혼의 갈구를 익사시키면서 전사의 정신이 다시 되살아났고, 한동안 나는 이 세상의 가치들에 푹 빠져 그 게임을 즐겼다. 하지만 어렸을 때 예리한 자각으로 땅의 방식들을 배웠듯이 이제 나는 인간의 방식들을 관찰했다. 나는 어둠과 이름, 두려움과 증오, 고상한 미덕, 탐욕과 자부심, 질투와 희망들을 배웠고, 어쨌든 그것은 사랑을 찾는 인간의 소리 없는 외침임을 느꼈다. 나는 또한 아름다움과 그것이 지니는 많은 것, 그리고 기쁨을 보았다. 하지만 내가 이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그 대립물들이 숨어 있었다. 한 번은 한 노파의 시신을 옮긴 적이 있었다. 나는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보면서 그녀의 젊음과 첫 번째 데이트에서 붉어졌을 뺨들을 생각했고, 그녀가 즐겼을 꿈과 희망들이 어떤 것이었을지 궁금해했다. 남자의 해픈 너털 웃음을 만났을 때는 그의 유쾌함이 채워지지 못한 가슴의 애수를 가리기 위한 베일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리고 어떤 사랑스러운 여성이 우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의 무너진 가슴이 느끼는 고통은 또한 내 고통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우는 법도 배웠다. 삶에 대한 인간의 개념이 제시했던 모든 막다른 길들을 탐험해 보면서 나는 확실히 이 세상의 방식들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그러자 점차 이런 걸 삶이라 부르기로 우리가 가장하고 있다는 이해가 떠올랐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한바탕 꿈임을 알게 되었다. 이 지구의 온갖 곳을 떠돌아다닌 끝에 나는 5번째 대륙인 오스트레일리아의 적도 북쪽에 정착했다. 콘크리트 정글 한가운데 있는 돌무덤에서 내 삶을 보낸다는 생각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곳에서 나는 나무들과 신선한 바닷바람과 아름다운 무늬의 새들과 그들의 노래에 둘러싸였다.
나는 이곳에서 그 모든 것들의 의미를 찾아내기로 작정하고 새 삶을 시작했다. 한동안은 갈수록 많아지고 커져가는 온갖 고난과 문제들이 내 존재를 갈갈이 찢어놓는 듯이 여겨졌다. 하지만 나는 폭풍우 치는 거센 물결 아래쪽 바다는 고요하고 평화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겉으로는 내 일상의 세속적 의무들을 수행하여 세속적 성공을 일궈냈지만 내면으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도와 끈기로 가장된 세상의 배를 뚫고자 했다. 점차 영혼의 기억이 돌아왔다. 나는 이 시기에 깊은 통찰력과 비전을 체험했으며 이것은 6년 동안 계속되었다. 나는 이 시기를 혼자 황야를 가로지른 행진이라 부른다. 그러던 1980년의 어느 날 나는 내가 무엇을 발견했든 그게 그리 큰 상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지치고 기진맥진한 나는 내 가슴을 비우고 신에게 말하기로 작정했다. 나는 내가 얼마나 그를 찾았는지와 나는 한 알의 씨앗처럼 그렇게 되기로 되어 있는 대로 자라고 싶다는 것, 그리고 깨어나고 싶은데도 여전히 꿈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제는 진이 다 빠졌다는 이야기를 했다. 나는 가장 진지한 마음으로 이제 그만두겠노라고 신에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 기억할 만한 일장 연설이 있고 난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잠자던 씨앗이 새로운 삶의 광희와 풍요로움 속에서 터지는 것이 아닌가. 여전히 씨앗이긴 했지만 싹을 틔웠기에 이제 그것은 장대하고 성스러운 생명의 나무로 성장할 수 있었다. 내 근원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때 나는 초원의 밤이 주는 정막 속에서 노인들이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했던 위대한 영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임을 알았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해준 그 사람의 메시지가 진실임을 알았다. 그리고 부처가 보리수 나무 밑에서 무엇을 체험했는지도 알았다. 또한 그때 나는 지금까지의 내 추구 방식이 쓸모없었다는 것, 절대 보물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걸 알았다. 나는 꿈속에서 답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오히려 답은 그 꿈을 꿰뚫는 것, 씨앗을 터뜨리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이제 나는 꿈속에서 유일하게 실제하는 것은 꿈꾸는 사람 자신밖에 없다는 걸 알았다. 그때부터 내 인생의 배는 고요한 물을 항해하여 얼마안가 잔잔한 청록의 바다에 이르렀다. 태풍은 햇빛 맑은 날들의 길을 내어주고 지나갔다. 나는 보물을 발견했다. 나는 그것이 지상의 모든 영혼의 타고난 유산임을 알았다. 그 씨에서 자라는 것은 사랑의 나무이고 그것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이다. 나는 지금껏 자신의 열매를 주면서 기뻐하지 않는 나무를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의도한 바는 어떻게 씨앗을 터뜨리는가였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근원임을, 우리가 하나임을 알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